자, 오늘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여러 흔적들을 가지고 과거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떠한 환경이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질시대 동안 어떻게 환경이 변해왔는지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기후를 고기후라고 부르는데요. 고기후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의 나이테, 그리고 꽃가루 화석, 빙하 시추물, 빙하의 흔적, 그리고 암석과 화석, 동굴 생성물,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나무의 나이테 같은 경우 따뜻한 환경이었다, 습한 환경이었다면 나이테 사이의 간격이 넓을 것이고, 한랭 건조한 환경이었다면 나이테 사이의 간격이 좁을 것입니다. 꽃가루는 당시 생명체, 그리고 현재까지 이 꽃들이 살아있다면 당시의 기후가 어땠을지를 꽃가루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빙하시추물 내에서는 산소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당시 기후가 어땠는지를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빙하와 빙하 사이 들어있는 공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등의 양에 의해서 당시 온도가 어땠는지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빙하의 흔적은 빙퇴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빙퇴석이 있다는 것은 당시 빙하가 흐르던 지역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암석 중에서는 암염과 응유암이 있습니다. 암염이 나왔다라는 것은 당시 건조한 기후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응유암이 있었다는 것은 화산 활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화석은 말할 것도 없죠. 특히 과거의 기후를 알려주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시상화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굴 생성물, 그러니까 종류석 내의 화학 성분의 함량 등을 통해서 당시의 기후를 추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호에도 성장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세하게 나타나는데 여름철에는 성장을 많이 하고 겨울철엔 성장을 적게 하겠죠. 그러면 많이 한 데서부터 많이 한 데까지, 또는 적게 한 데서부터 적게 한 데까지 성장선을 세보게 되면 1년이 며칠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는 1년이 365일이 아니라 400일 정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으로 오면 올수록 점점 하루가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비문학 지문인데요. 비문학 지문 외에도 그 뒤에 보면 가군동량, 하배 보존 등으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국어 문제를 풀 때, 특히 비문학 지문에서 과학 주제가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거의 나오죠. 그랬을 때 배경 지식이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처럼 고기후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상화석, 아까 말했듯이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지만 화석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빙하 코어, 빙하가 있어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겠죠. 동굴 생성물, 훼손이 덜해서 당시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곤 있지만 반대로 접근하기 어렵고 석회동굴이 있어야지만 조사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으나 연대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나무가 천년 만년 천년은 살지요. 만년, 10만년 그렇게 살고 있진 않기 때문이죠. 자, 산호 골격, 고기후를 알 수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여름과 겨울에 온도차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라든지 수온 변화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꽃가루 화석, 호수나 습지의 퇴적됨으로 채취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층 퇴적물,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퇴적 관련된 모든 물질들은 과거 기후를 알 수 있는 힌트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사용할 수 있는 시기, 범위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해야지만이 과거의 기후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과거 기후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나무의 성장은 나이테를 보면 알 수 있으며 성장이 빠를수록 나이테 사이 간격이 넓습니다. 그러므로 나이테 간격이 좁고 밀도가 크면 당시 기후가 한랭 건조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라 하더라도
햇빛을 받는 남쪽의 나이트의 간격이 더 넓습니다. 두 번째로 산호는 여름과 겨울의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장 흔적인 성장선 간격을 통해 당시 기후와 지구 공전 주기를 추적합니다. 4억 년 전인 대본기 때 지구의 1년이 400일로 지금보다 자전 주기가 빨랐음을 산호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층 퇴적물을 보고 알 수 있는데, 빙퇴석이 있으면, 빙퇴석이라는 것은 빙하가 흘러내려가면서 퇴적된, 그러니까 분급이 대단히 불량한 암석입니다. 자, 그러면 빙하 환경, 응유암이 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났구나, 암염이 있었다, 당시 건조한 기후였다 라고 추정합니다. 네 번째로 산호, 고사리, 꽃가루 등 기후에 민감한 화석을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산호 화석이 나왔다면 지층의 퇴적 당시 따뜻하고 얕은 바다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은 양성자의 개수를 가진 원소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 원소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라늄 같은 경우 235, 238의 질량을 원자량을 가진 아이, 그리고 산소의 경우 16 또는 18의 질량을 가진 아이, 탄소의 경우 12 또는 14의 질량을 가진 아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양성자의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화학 결합을 하는 성질은 같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성질, 바로 질량이 다르죠. 예를 들어 산소를 얘기해보자면 산소는 두 개의 수소와 결합하여 물을 이룹니다. 물 분자를 이루죠. 그런데 중심에 있는 산소가 원자량이 16인지 18인지에 따라서 그 질량이 달라집니다. 질량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같은 에너지를 받았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똑같은 에너지를 받았을 때 더 무거운 18산소를 가진 아이가 더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로 있다가 수증기로 되는 증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적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수증기 상태에서는 16산소를 가진 물이 18산소를 가진 물보다 훨씬 더 비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름을 이루고 비나 눈이 되어 바로 빙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따뜻한 기후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현재 평상시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그러면 물에 닿는 에너지 역시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16산소 역시 많이 증발을 하지만 18산소를 가진 물 분자 역시 더 증발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18산소를 가진 물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지요. 그러면 이건 역시 빙하로 만들어졌을 때 빙하 내에 18산소를 가진 물의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따뜻한 시기에는 18산소 물이 많이 증발을 한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빙하로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빙하 내에 18산소로 이루어진 물의 비율이 높았을 때 이때를 따뜻한 시기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비율이 낮게 되면 차가운 시기였구나, 빙하기였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양 생물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따뜻한 시기에는 바다에서 18산소로 이루어진 물의 증발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바다에 남아있는 이산소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로 한랭한 기후였을 때는 18산소로 이루어진 물이 바닷속에 더 많이 존재합니다. 바닷속에 더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바다에 살고 있던 생물, 해양 생물들의 체내에도 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하죠. 정리하면 해양 생물의 뼈 또는 해양 생물의 껍질, 이런 화석에서 산소 동위원소비를 비교해 보게 되면 온난한 시기에서는 이 비율이 적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랭한 시기에서는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즉, 빙하에서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 패턴과 해양 생물에서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의 패턴이 정반대가 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옆에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낸 건데요. 1600년대부터 현재까지 산호를 이용해서 추정한 해수면의 수온 변화가 되겠습니다. 바로 산소 동위원소비를 이용해서 수온 변화를 추적해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산소 동위원소비는 육상에 있는 퇴적물 그리고 해양 생물의 그 체내
비율 등을 통해서 그 당시의 기후를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도 석회동굴의 석순, 유공충 화석, 빙하 시추 코어, 자, 이렇게 산소 동위원소를 분석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 얼음이 되면서 그 부피가 증가합니다. 육각형의 결정 구조를 이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결정 구조를 이루다 보면 육각형 사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공간 속에 이산화탄소, 메테인과 같은 기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빙하 시추 코어라고 하는 것은 얼음으로 이루어진 기둥입니다. 그러면 그 얼음 안에 이산화탄소, 메테인과 같은 기체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을 추적해 보게 되면 당시 기후가 온난했는지 한랭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던 것이 바로 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나에서 빙하 시추 코어 내의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빨간색, 메테인의 비율을 파란색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온 변화도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만 년을 주기로 해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교대로 나타났음을 빙하 시추 코어 내의 기체 자료를 보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기후도 이러한 기체 비율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왼쪽 그래프입니다. 자, 왼쪽 그래프를 봤더니 500년에서 1500년, 1700년대까지는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기체의 양이 거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 후반이 되니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은 인간이 여러가지 산업혁명 등을 통해서 온실기체를 기권으로 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왼쪽에 이산화탄소 또는 메테인의 비율이 높았을 때 지구기온 역시 높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기체의 양이 늘어난다 하는 것은 지구기온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기후위기를 지시하고 있는 셈이지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기후 추정의 마지막 방법으로는 빙하 시추 코어의 연구입니다. 빙하는 눈이나 비가 내린 후 얼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의 원료가 됩니다. 수증기 안의 물 분자는 원자량이 다른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원자량이 큰 18호로 이루어진 물이 16호로 이루어진 물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온난할 땐 무거운 물도 증발이 잘 일어나고 이것이 구름이 되어 비나 눈으로 내린 후 빙하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온난한 시기에 생성된 빙하는 빙하 내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높습니다. 반대로 한랭한 시기에는 무거운 물의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빙하 내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낮습니다. 해양 생물의 골격에서 나오는 산소 동위원소 비의 패턴은 빙하와 반대라는 사실을 구분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소 동위원소 이외에도 이산화탄소, 메테인과 같은 온실기체의 빙하 내 비율도 달라집니다. 물론 따뜻한 시기에 이러한 기체들의 비율이 평소보다 높습니다. 화석은 퇴적암의 특징이었었죠. 바로 생물의 형태, 생활상을 나타내는 모든 기록들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뼈나 껍질과 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석을 체화석이라고 하죠. 몸체자를 씁니다. 그리고 발자국, 알, 잎사귀, 똥, 이런 것들을 생물이 살았던 흔적이다 라고 해서 생흔화석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나무 수액 속에 갇힌 곤충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호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박이라는 것은 나무 수액 등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장신구, 보석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곤충이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살아있었을 당시 그대로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DNA를 추출해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말이죠. 바로 그 아이디어로 나온 영화가 쥐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화석은 열과 압력에 의한 변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퇴적암에서 발견이 되지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는
화석이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소에 의한 산화 과정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에 노출된 시간이 없거나 짧아야 되겠죠? 바로 빠른 속도로 매몰 후에, 그러니까 땅에 갇힌 후에 외부와 차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난 후 노출이 되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화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로마에 폼페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기원 후 79년에 화산 폭발이 있었죠. 화산 폭발로 화산 쇄설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거의 시속 160km 정도라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매몰되게 되니까 인간 화석의 형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폼페이라는 지역을 가보게 되면 이렇게 인간의 형태,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화석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었지만 화석 관련된 자료, 거기에 나와 있는 생운 화석들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질학적으로 의미가 있긴 합니다. 과학이란 게 그렇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거쳤지만 그것이 과학적인 데이터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흔히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라고 물어본다면 보통 삼엽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측에 보시는 이렇게 보이는 까만색의 벌레, 바로 이게 삼엽충 화석입니다.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공룡과 암모나이트를 얘기하죠. 같은 의미로 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화폐석과 매머드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화석을 가리켜 표준 화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생대에는 삼엽충, 그리고 중생대에는 암모나이트, 그리고 신생대에는 화폐석. 자, 화석을 통해서 추정해본 당시 생물의 생김새 또는 화석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이들을 표준화석이라고 했었죠. 표준화석은 그 시대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에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존 기간이 비교적 짧아야 되죠. 그러면 개체수는 어땠을까요? 여러 지역에서 발견이 되어야지만이 이것이 대표적인 화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체수는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자,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우리 인간은 표준화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표준화석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더 넓은 지역에 살고 더 개체수가 많은 그런 아이가 하나 있기 때문이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는 수업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고사리와 산호는 현재에도 살고 있는 생물들입니다. 현재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하고 그늘진 육지 환경에서 자라고 있죠. 자, 산호는 어떻습니까? 몰디브가 생각나죠? 바로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고사리 화석이나 산호 화석이 나왔다면 당시 기후는 어땠을까요? 현재의 기후와 거의 유사했겠죠? 즉, 고사리 화석이 나왔다. 그럼 당시 기후도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었다. 산호 화석이 나왔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환경을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생물의 흔적들을 가리켜 시상화석이라고 합니다. 시상화석은 환경을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환경에서만 사는 생물이어야 하며 그 생존 시기는 굉장히 길어야 됩니다. 아까 봤듯이 산호, 그리고 그 양치식물인 고사리,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도 살고 있죠. 자, 표준화석 생각해 보겠습니다.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를 지배해야 되죠. 그래서 시대에 대단히 민감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만 살아있었던 생물만이 표준화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질시대 동안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화석은 퇴적암에서 발견되며 지층의 순서, 수륙 분포, 퇴적 환경, 생물의 진화 등을 밝히는 데 이용됩니다. 화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생존 기간이 짧고 넓은 지역에 분포하였던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하며 지층의 생성 시기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삼엽충과 필석, 이것은 고생대의 표준화석입니다. 공룡과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의 표준화석, 화폐석과 매머드는 신생대의 표준화석입니다. 반면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시상화석이라고 하며 생존 기간이 길고 특정 지역과 환경에서만 분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살고 있는 생물들이므로 현재 서식 환경과 당시가 유사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겠지요. 대표적으로 따뜻하고 얕은 바다 환경에서 서식하는 산호, 온난 습윤한 육지 환경에서 서식하는 고사리 등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합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시대라는 것은 글을 통해서 역사가 기록된 그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랬더라 라는 게 문자로 남아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이나 기호 등으로 남아있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죠. 모두 다 인간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흔적이 남아있던 시대는 지구 전체 역사에서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간의 흔적이 아니라 자연의 흔적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지구의 역사를 가리켜 지질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8억 년 정도 전에 시작이 되었었지요. 그 이전은 원시 지구라고 해서 마그마의 바다 상태가 있었고 멘틀과 핵의 분리기간이 있었고 원시 지각이 만들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는 지질시대로 거의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질시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위는 누대입니다. 그래서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의 세 가지로 구분하지요. 누대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로는 대가 있습니다. 자, 흔히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현생누대에서 보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작은 단위인 기로 나누어집니다. 기는 캄브리아기부터 시작해서 신생대, 제4기까지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순서를 100% 알면 제일 좋겠지만 그냥 이름을 보고 언제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페름기다, 고생대 후기구나, 쥐락이다, 중생대 중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자료를 통해 지질시대의 기후를 추적해 볼 수가 있었지요. 그랬더니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5번의 빙하기가 있었고 5번의 멸종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멸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빙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성캄브리아 시기 때 2번의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온도가 평균적으로 약 3도에서 5도가량 떨어졌던 시기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고생대에는 고생대 초기에서 중기 사이, 그러니까 오르도비스기 후기의 빙하기, 그리고 고생대 후기의 빙하기가 있습니다. 특히 고생대 후기에는 빙하기의 길이가 길었다라는 점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 내내 따뜻한 기후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신생대에는 초반에는 따뜻했으나 이것이 4기쯤, 그러니까 현대로 올수록 차가워져서 빙하기가 나타나고 있죠. 현재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교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빙하기로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인류에 의해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빙하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지질시대의 기후를 추정해보면 성캄브리아대, 즉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는 대체로 온난하였으며 중기와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생대에는 대부분 온난하였으나 중기와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고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나타나지 않았었지요. 현재보다 온난한 기후였습니다. 신생대에는 초기에 온난하였으나 후기에 기온이 떨어져 빙하기와 간빙기가 교대로 나타나며 현재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질시대의 화석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메머드, 암모나이트,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나왔는데요. 아마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낯선 단어일 것입니다. 자, 얘는 캄브리아기 이전에 호주 남부 에디아카라 동굴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여러 화석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6억 년 전이다 보니까 캄브리아기 이전, 그러니까 원생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모나이트 중생대 화석입니다. 표준 화석이죠. 메머드는 신생대 표준 화석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겠습니다. 현생누대의 화석인가 라고 했을 때 메머드와 암모나이트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바로 현생누대입니다. 그런데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원생누대의 화석입니다. 자, 그래서 A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가를 통해서 예와 아니오로 나왔는데 예의 메머드가 있습니다. 그럼 아니오는 암모나이트가 있겠죠? 여기를 가르는 질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기에서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는 시생누대의 화석이다. 원생누대의 화석입니다. 자, 니은. 육상생물의 화석인가는 가에 해당한다. 자, 육상생물인가? 예, 메머드. 맞지요? 자,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B가 번성한 시대의 기후는 현재보다 대체로 온난하였다. 자, 그러면 B는 암모나이트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표준 화석입니다.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이 현재보다 온난한 기후였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으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질시대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